박완서 선생님이 이 일제강점기를 써서 교과서에 나왔었던 거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서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남편은,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어질 불편한 사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불편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좀 부여해주는 부분이 돼요. 이렇게.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서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고 남편은 옷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오케이 나 서술자죠. 로스구이를 사가지고 아틀리에를 들었다. 아 로스구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옛날스러운 표현 아닌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땠어?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요 딸은 누구냐면 내 남편의 북한에서의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의 낳은 딸이야.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한 동양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저기 매우 놀랬었다. 인물화 안 그리는데 어머 남편이 인물화를 그려? 근데 그 모델이 또 딸이야.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이거 딸이 엄마를 닮았을 텐데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너무 충격받는 거지. 내 입장에서. 아, 충격받겠지.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었다. 왜? 남편이 아직 전철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 말이 이렇게 혐오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종에는 질투심이죠. 그렇게 똑같이 그린 게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사진을 보는 느낌이었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었다. 아무튼 그 전철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남편은 딸을 통해서 자기 전철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에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남편과 딸 사이에서 살짝 소외감도 느껴봤었나 봐요. 둘은 나를 예의 있게 반겼는데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었다. 그 딸이 출가한 지 3년째. 갓 돌이 지난 첫 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었다. 질투감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저거 전처구나 라는 생각이니까 좋은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없어.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남편 아직 전철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6.25 전쟁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이가 지금 딸 만한 나이였겠구나 하는 사실의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근데 따지면 어때요?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남편도 첫 번째 아내도 둘 다 뭐예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예요. 더군다나 딸은 내 딸이 아니고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의 난 딸이었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온 당시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이 없게 된다. 바로 여기에 질투의 결정적인 원인이지.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서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든 것을 느꼈었다. 질투가 솟아나는 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감정인 거지. 여자의 질투를 위해서는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내 인연이라고 하면서 머리털이라도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있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이다.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태어난 척. 그러나 그건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나는 지금 남편하고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여행을 혼자 떠납니다. 남편에 대한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죄송해요. 저 금방 잠깐만 들어올게요. 남편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온양의 호숫가의 여인숙에서 쉼 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 이 도리질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 도리질의 사연도 어떻게 6.25 전쟁 때문에 생긴 사연이에요. 이제 그 할머니하고 그 누구냐 저기 여인숙에서의 아줌마 이야기예요.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살벌한 도둑놈 이야기예요. 강도. 무슨 도척의 영신, 영혼이라도 쓰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이외에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 솟아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살이가 며칠 계속 홍복지 나더니만 이어서 죽을 듯이 정적이 왔었다. 결국엔 이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전쟁의 피해자예요. 이 전쟁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래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38선 끊어놨었는데 북한군이 한번 우르르 내려오면서 남한 사람을 죽이고 또 올라가면서 북한군들 우르르 죽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빨갱이들을 때려잡아야 되네 죽여야 되네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내려오고 뭐 북한군이 갑자기 있었는데 막 도망가면서 올라가고 막 이야기 다른 데서는 밑에서부터 남한군이 치고 올라온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야. 북한군이 내려와 있었을 때는 그냥 공산주의자로 살면은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제 북한군이 도망가니까 그 공산주의에 있었던 사람 때문에 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보복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 집에 쥐죽은 듯이 처박혀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가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그렇지. 빨갱이가 물러갔다라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라는 증거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 빨갱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쪽에 붙어서 새를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었지만 여기에서의 그쪽이라고 이야기하면 북한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엔 아직도 그 깃발이 펄럭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북한군 빨갱이들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일단 성인 남성들 다 북한군이 총 쏴서 죽이고 있었으니까 산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거든. 북한군이 물러갔나? 하면서 남편이 막 급한 마음에 집으로 그냥 먼저 내려왔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은 이미 수복됐는데 집까지 것들이 여기에서의 버텨봤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며칠만 더 참지. 텃밭에는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에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참 잘 열릴 찬바람 내기였었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뜰로 애호박 따라갔던 시어머니가 벼란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었다. 집이 있고요. 앞에 대문이 있을 거고 집이 요렇게 있고 집 뒤에 울타리에서 요렇게 호박을 키우고 김장거리 꺼내놓고 김장은 김장인데 오늘 아침에 애호박전이나 해먹을까 하고 할머니가 뒤에 가서 애호박 따려고 하는데 북한군 아직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북한군 셋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 얘네들도 사람들 죽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애들이었었는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정신교육을 시켜. 누가 그러니까 아들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몰라요, 몰라요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었어, 시어머니한테. 일단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몰라요, 몰라요, 난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병이었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숨어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튀어나간 거야. 자기 남편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북한군, 남로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기보다는 시어머니와 그냥 마주쳤으니까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작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남편이 튀어나오니까 성인 남성이다 하고 총으로서 쏴 죽이는데 남편을 죽인 게 남편을 총으로 쏴서 사살한 게 사실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 딴 사람같이 드세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를 했다. 그러던 중에 폐잔병 셋이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 여기에서 나는 몰라요, 몰라요. 땅에 엎어져서 얘기하고 있겠지. 아들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니까 이 중에 하나가 눈에 살기를 번뜩인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가 됐었다. 그렇게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갔다.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 그 후에 이 할머니는 어떻게 충격적으로 정신을 받아서 몰라요 몰라요가 이게 몸에 붙어버린 거지. 죽기 살기로 흔들어대던 그 도리지 거의 실성시필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지만 그때 뒷감 모퉁이에서 죽기를 기를 쓰고 흔들어대는 도리질만은 그때와 같은 방력만 가셨을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듣고 이제 요 다음날 아침에 여기 여인수 아줌마의 아들을 서울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며칠 되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서 그 아들을 이제 보러 서울로 올라갈 거거든. 이 글의 주인공, 이 서술자인 나는 전쟁이라는 게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을 이제 이해해.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려는 이 아줌마를 데리고 자기가 길안내김 겸 해서 다음날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할머니 저 이제 서울 갈게요 라고 해서 할머니 손을 꼭 잡는데 할머니가 도리질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는 않지만 서술자인 나는 너는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를 얻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 그러면서 소설은 마무리될 거예요. 1, 2, 3번 어렵지 않으니까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네,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볼게요. 1의 1번. A는 관찰자 시점. 일단 살펴보면 A에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1인칭 확실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야기가 남편에 대한 나의 생각하고 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져 있죠. 1번 탈락. 2번. A에서는 행동 묘사라기보다는 1인칭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서 자신의 내면 심리를 전달해주고 있죠. 2번 탈락. 3번. 나니까 1인칭 당연히 작품 속에 있겠지. 3번 탈락. 4번.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야속한데? 나는 저런 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면 내적 갈등이지 외적 갈등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4번 탈락. A만 봐도 5번이 답이네. 일단 자신과 관련된 사건 맞죠?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이 B 1의 5번 볼게요. 사건이 B는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 어쨌든 이 글의 서술자는 나야. 근데 내가 여인숙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인물에게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괜찮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그리고 중간에 빼먹은 건데 너무 추운 날 그 호숫가 근처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인데 아줌마가 너무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끊겨서 여기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막상 하려니까 차비도 없고 그러는 거야. 제발 오늘 누가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손님이 주는 돈을 받아서 차비로 써서 서울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글의 서술전 나가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어요. 뒤에 나오는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이제 또 확인하러 갑시다. 기억.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것 때문에 집에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있어서 뭐 먹을 거랑 속옷이랑 뭐 이런 거 가져다 주고 보니까 딸내미 그린 그림을 보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지. 2의 1번. 내가 남편과 갈등하는 남편이 이 개인전이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죠. 뒤에 나올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탈락. 2번의 답은 1번. 니은 볼까요?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 아내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질투의 감정을 갖게 된 근거, 그렇죠. 질투의 원인이 될 것. 니은 괜찮죠. 다음 디귿. 빨갱이가 물러갔다라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라는 증거도 없으니까 너무 혼란하겠죠. 그러니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상황적 배경. 이 글에 누구 남편의 죽음의 배경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리을 텃밭에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있었다. 2의 4번 시어머니가 뒤란으로 간 행동. 그렇지. 애호박 따러 간 거잖아요. 애호박 따러 갔던 시어머니. 나쁘지 않죠? 2의 4번 미음 어쩌면 처음부터 누구를 해치려고 했었던 거라기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남편을 해친 일이 의도적이지는 않았다. 우연이었었겠구나 라고 확인. 뒤에 나와 있는 3번 박완서 소설은 시종일관 제기되는 문제는 전쟁과 같은 개인을 억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폭력. 박완서의 소설은 단순히 개인이 피해자, 사회가 가해자 이분법이 아니에요.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박완서는 소설 속에서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쳐준다. 아울러 서로에게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여인숙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도리지를 위대한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위대한 과업이야? 라고 얘기했다, 생각했다가 들으면서 정말 위대한 과업이구나 라고 느끼기도 해요. 시어머니의 도리지를 본의 아니게 아들을 죽게 한 죄책감. 그렇죠? 나와 시어머니의 상처는 모두 6.25 전쟁 중에서의 받은 것이라는 두 사람의 전쟁의 피해자. 시어머니의 상처는 6.25 전쟁 중에 받은 것 맞지. 하지만
나의 상처는 전쟁이 지난 한참 뒤에 남편 그림 보고 받은 거니까 2번 탈락. 요 말이 없었으면은 괜찮은데. 그쵸? 요 말이 전쟁 중에 요 말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그녀의 헌신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가족 간의 사랑. 시어머니는 인민군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모습. 그렇지.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나의 남편은 전쟁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 피해자지. 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의 서술자 나에게 상처를 준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2번.